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의 한 주택가에 살던 김금자 씨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67살이었던 그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이미란이라는 이름의 32살 여성이었습니다. 김금자 씨는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란 씨의 집안이 가난했고 학벌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김금자 씨는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고작 전문대 나온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다며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심지어 이미란 씨를 직접 만나 돈이 목적이지 얼마면 되겠어? 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김금자 씨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오늘은 묵고 가거라. 아들 부부는 고맙다며 그날 밤을 그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고 김금자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42분 김금자 씨는 불을 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것이지요. 며느리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옳은 건지, 아들은 정말 행복한 건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기척에 김금자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불빛을 봤습니다. 누군가 복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금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화장실에 가는 건가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는데도 불빛은 여전히 문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김금자 씨는 긴장한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여는 건 며느리 이미란이었습니다. 김금자 씨는 눈을 감은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뭔가 포장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물처럼 보였지만 묘하게 묵직해 보였습니다. 이미란 씨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금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한밤중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말이지요. 그때 이미란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죠? 돈이 목적이냐고,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그 말들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김금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2년간 쌓인 원한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돈이나 노리는 여자 취급하셨잖아요. 이미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금자 씨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해외로 가기 전에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심으로요. 그 순간 김금자 씨는 자신의 목에 뭔가 차갑고 부드러운 것이 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개가 자신의 얼굴을 덮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발버둥 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이미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김금자 씨의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금자 씨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베개 옆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뿌렸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김금자 씨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작은 방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작은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짐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김금자 씨는 황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김금자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성인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 같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발령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떠난 걸까요? 그날 이후 김금자 씨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방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았지만 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막혀서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위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너무 자주, 너무 생생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거울에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자신의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거울 속 자신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무언가 끌리는 소리, 때로는 비명 같은 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한 이웃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씨댁 창문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두 여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김금자 씨는 혼자 사는데 말이죠. 이상해서 다음날 물어봤더니 그날 밤에는 집에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웃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김씨댁 현관 앞을 지나갔는데요. 문틈으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김금자 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금자 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밤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며 수면제만 처방해줬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김금자 씨는 항상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며느리 이미란이 자신의 침대 옆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왜 그렇게 대하셨어요? 며느리가 묻지만 김금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금자 씨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아들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회사에 문의했지만 퇴사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금자 씨의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마음을 아시겠죠? 저도 어머님처럼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 편지를 본 후 김금자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각과 환청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금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고,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원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김금자 씨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금자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고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은 한 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익사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시신이 발견된 곳이 물가가 아니라 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이미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에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김금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오만함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며느리를 따뜻하게 받아줬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김금자 씨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향수였습니다.
김금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이미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이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어머님도 잃으셨죠. 이제 공평해진 거예요. 김금자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잖아요. 매번 저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금자 씨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이 신문을 가지러 나왔다가 김금자 씨의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김금자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김금자 씨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의사들은 그녀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이미란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연행했을 때 그녀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미란은 조사실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느끼는 죄책감과 공포, 그게 제 복수였어요.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라는 그날 밤 김금자 씨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작은 방으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김금자 씨가 겪었던 모든 것은 그녀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미라는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선 후 외딴 곳으로 데려가 그를 죽였습니다. 2년간 쌓인 시어머니의 모욕과 무시가 결국 그녀를 범죄자로 만든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미라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끝까지 무시했죠.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김금자 씨는 결국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오는 꿈, 아들이 도움을 청하는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지,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김금자 씨는 며느리의 학벌과 집안을 이유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지 못한 것은 며느리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며느리의 인간적인 면모를 전혀 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김금자 씨가 처음부터 며느리를 따뜻하게 받아줬더라면, 아니 최소한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줬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도 살아있을 것이고 며느리도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한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과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더욱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때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제시도지 계속 수 있습니다. 김금자 씨의 비극은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김금자 씨가 있는 요양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그녀의 방에서 밤마다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는 계속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말하고
다른 목소리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이를 증언했습니다. 김금자 씨 방 앞을 지나갈 때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특히 새벽 2시쯤이면 방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김금자 씨 혼자만 있죠. 그분은 항상 천장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중얼거리세요. 한 간호사는 더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느 날 밤 김금자 씨 방에 약을 드리러 들어갔는데요. 침대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불을 켰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방 안에는 분명히 향수 냄새가 났어요. 김금자 씨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더 기묘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금자 씨의 방 거울에는 매일 아침 이상한 자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쓴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닦아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 자국의 내용이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어머님. 요양원 측은 이것이 김금자 씨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쓴 것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상태로는 혼자 일어나서 거울에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이미란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자신을 찾아와 왜 나를 죽였어? 난 당신을 사랑했는데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미라는 점점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교도관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꾸 찾아와요.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용서해주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에서 이미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분노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해친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후회돼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찾아와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말하면서 제 목을 조르려고 해요. 저는 비명을 지르지만 아무도 듣지 못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인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란의 남편, 즉 김금자 씨의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놨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미란이한테 좀 잘해줘.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김금자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여자한테 홀렸구나며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어머니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라며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김금자 씨의 집을 방문한 것도 아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가기 전에 엄마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이미라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김금자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란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서도 이런 걸 왜 사왔어? 돈 아까운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란이 음식을 입에 맞게 준비했다고 하자 내가 우리 집 입맛을 어떻게 알아? 라며 비꼬았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애써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김금자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해외 간다며? 우리 아들 데리고 멀리 도망가는 거지. 김금자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말 좀 해봐. 우리 아들한테 뭘 먹였길래 이렇게 홀렸어? 이미라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김금자 씨의 다음 말은 그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내 엄마도 이렇게 교육시켰어.
아, 그러고 보니 내 엄마도 별거 아니었지. 가난하게 살다가 일찍 죽었다며. 그 순간 이미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한 것입니다. 이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2년간 쌓였던 모든 분노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엄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금자 씨는 비웃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가난하게 살다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은 거 맞잖아.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당신이 좀 참아줄 수 없었어. 우리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고, 이미라는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싸움 끝에 이미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잠든 사이 그녀는 그를 깨웠습니다.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여기서는 어머니 들으실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달래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딴 저수지였습니다. 새벽이라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라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요? 남편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그녀를 안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라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준비해온 것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미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란만이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로부터 50km 떨어진 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시신을 옮겼는지도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미란의 몸무게와 체격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는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금자 씨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때때로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미안해, 미란아.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 아들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며느리는 감옥에 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편견과 무시, 존중의 부족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과 인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금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